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경희의료원과 공무원연금공단 그리고 서울시 도심권 50플러스와 함께하는 경희의료원 우리 경희한슬님 지금 오늘 11월달 수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늘은 비만과 장내 미생물, 유전자, 호르몬에 관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정은경입니다. 앞에 계신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학장님이시죠. 이재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51주년 개원 특별 비만과 무릎 통증의 수업을 이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지난 22년 들어오면서 1월부터 비만 잡고 질병 극복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이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허리 통증부터 시작을 해서 상지부의 어깨, 팔, 손목까지 다 가고 하지부에서 무릎 관절, 고관절, 발까지 가고 그다음에 류마티스 자가 면역 질환 갔고 여성 질환도 갔었고 지난달이죠. 특별 관절을 했었었는데 오늘 특별히 비만과 장내 미생물 유전자 호르몬 이 챕터를 정해 주신 이유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용어죠. 사실은 장내 미생물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유전자 호르몬 이런 얘기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사실 요즘 언론이나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건강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광고 같은 데도 날씬균이 어떻고, 뚱보균이 어떻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좋은 유산균, 이런 거에 대한 선전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좀 상식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일반인들이. 그런 건강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사실은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장내 미생물이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면 우리 생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제 주제를 또 저희도 잡았고요. 지금 이제 그 방송 같은 거를 보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지금 이제 좀 진도가 나가서 호스트 이런 거 먹어라 그래요. 그럼요. 유산균 종류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죠. 있는데 이제 어쨌든 기본적인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또 이제 유전자 관련해서도 사실은 요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건강을 좌우한다. 또 앞으로 어떤 병이 발병이 될 거다 예측하고 또 미리 예방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지금 얘기되고 있죠. 사실은 대표적인 게 누구죠? 안젤리나 졸리인가요? 안젤리나 졸리요. 꽤 오래전 얘기죠. 그 당시에는 사실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수천만 원 들었을 겁니다. 전체적인 자기 몸에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 분석하는 게 이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고 해서 이제 자기가 유방암 관련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그런 절제술도 하고 언론에 많이 이슈화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인들 유전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해서 너무 저는 이제 너무 지나친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유전자가 모든 건강을 확대시켰다. 그렇죠. 너무 결정하는 것 같이 이렇게 또 알려진 바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 지금 또 요즘 사실은 검사가 요즘 과학기술이 워낙 발전이 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쉽게 간단하게 이제 또 유전자를 검사할 수가 있거든요. 100가지, 150가지 이렇게 우리 몸에 중요한 그런 유전자를 체크할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타액 침만 좀 뱉어서 그 타액 속에서 유전자를 뽑아내 가지고 이제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비용이 크게 비싸지 않죠. 한 20-30만 원대. 또 이제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이제 아마 그 정도 비용으로 자기 유전자를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화가 된 거죠.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무슨 얘기인지 우리 네. 비만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러면 예. 이제 장내 미생물 환경도 비만과 직접적이고. 그렇죠. 유전자도 이제 그런 비만 관련이. 유전자 나는 엄마 아빠 우리 그 비만하기 때문에 유전자. 비만하다고 이제 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만이 오는 게 아니라 네.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 몸의 건강의 수명과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자고 움직이고 하는 일상 생활 습관 그게 70%고 네. 네. 이제 유전자도 20%니까 적은 건 아니죠. 유전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10%가 이제 우리가 의료 제도라든지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20% 유전자라는 것도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각 가족끼리 같이 생활하다 보면 유전자도 가지고 있지만 생활 습관이 사실은 같아지니까. 그 패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만은 어떤 유전자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이런 유전자에 취약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내가 조금 더 주의하고 또 생활하면 그 유전자가 비록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이제 발현되지 않는 거거든요. 네. 변이로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뭐 유전자도 중요하긴 우리가 참고를 하되 이건 너무 또 그렇게 여기가 모든 게 유전자가 모든 게 결정되는 거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도 이제 제가 왜 이걸 또 특별히 넣냐 하면 우리가 이제 여성분들 갱년기 되면 막 살이 찌잖아요. 그게 다 이제 호르몬 변화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대사력이라든지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이제 주위에서 보면서 아마 우리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도 주위에서 많이 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제 비만 관련해가지고 어떤 뭐 약을 먹든지 어떻게 치료를 받아서 뭐 한 달에 뭐 몇 킬로씩 빼고 뭐 6개월 몇 개월 해서 몸이 너무 이제 좋아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은 6개월이나 그 이후 6개월이나 1년 후에 보면 또 원상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요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요요라고 표현하는 게 요요는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요요는 무조건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왜 요요가 오느냐? 몸을 바꾸지 않고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호르몬을 제가 넣어놓은 이유는 바로 수면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활의 리듬의 생활 사이클이 제가 이제 늘 잘하는 시간, 그 호르몬 생성이 되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수면 시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10시간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시간을 자더라도 몇 시부터 호르몬이 생성되는 필요한 시간에 자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전기불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수백 년이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인류의 역사는 수만 년이잖아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수만 년 동안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밤이 되면 잤어요. 낮이 되면 일어나서 움직였고요. 그게 이미 사실 우리 몸의 유전적으로 이미 계속 거기에 적응이 되어 온 건데 사실은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유전자라든지 어떤 생체 리듬에 역행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 그게 이제 깨지면서 이제 호르몬 얘기할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식욕 촉진 호르몬이 있고 또 식욕의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들이 이게 균형이 막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만 관리면 사실은 비만 관리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이거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고요. 사실은 뭐 일시적으로 잠시 내가 몸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내가 앞으로 수십 년 앞으로 남은 어떤 삶을 좀 더 평생 그거를 그 식단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그렇죠. 그를 사실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본 생활 리듬과 패턴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해야 될 것만 잘 하면 잡아놓으면 사실은 전혀 요요나 이런 걸 문제가 되지를 않고요. 뭐 일상적으로 생활해도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그걸 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려고 이제 오늘 장내 미생물 또 유전자 이렇게 호르몬 이 세 가지 특별히 이제 오늘은 비만과 장내 미생물, 유전자, 호르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학장님과 수업을 해갈 텐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들과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는 동안 들으시면서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또 학장님과 같이 수업을 하면서 또 질문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준비해 오신 볼게요. 목차부터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첫 그 1번 보면 장내 미생물과 비만이 이제 이 대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림을 해놨고 이제 유전자는 이 나선형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 우리 신경하고 호르몬 다 관련되는 요 세 가지 주제로 이제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인자예요. 우리가 이제 팩터죠. 그 부분이고 우선 처음에 이제 장내 미생물과 비만을 보면 우리 장내 미생물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요즘 뭐 사실은 언론이나 이런 쪽에 워낙 이제 그 의학 상식들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건강 프로가 엄청 많아졌어요. 뭐 저도 사실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막 의학 용어들 뭐 저 관련되는 그런 저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마이크로브라는 이 미생물과 이 바이옴이라는 생태계를 미생물 생태계죠. 그래서 미생물 생태계인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 장내 세균총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장내 세균총. 그렇게 얘기도 하고 뭐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또 장내 미생물이라고 같은 이제 다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장 속에는 한 1000가지 이상의 그런 미생물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미생물을 또 검사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이 장내 미생물을 검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당신은 어떤 쪽에 유산균이라든지 유익한 어떤 그런 걸 먹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조언해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개수로 따지면 한 100조네요, 100조. 한 1000가지 이상.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그 미생물이 있는 거죠. 미생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장내 미생물은 크게 우리가 이 세 가지로 구분해요. 이제 사실 유익균이라는 건 많이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유해균이라는 건 어쨌든 좀 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유해균이 전혀 없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몸이라는 거는 또 이렇게 방해하는 유해균이 있어야지 유익균이 더 오히려 활성화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상태의 우리 균의 어떤 분포는 이제 대부분 유익균 한 70% 이상. 그 다음에 유해균은 30%를 넘지 않는 게 좋다. 이제 큰 분포를 보면 이제 이런 그런 그 연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미생물의 어떤 전체적인 환경과 어떤 다양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 한국인에게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이 장내 미생물을 분석해 보니까 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요. 이제 P형, B형, O형, 요거는 이제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의 면역계. 이제 사실은 장내 세균이 면역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의학적으로도 이게 사실은 면역하고 관련되는 게 우리가 폐호흡기하고도 상당히 이제 연관이 있는데요. 폐호흡기와 이 대장은 우리가 표리 관계라 그래서 부부 장기로 봅니다. 여기가 폐경락이고 여기가 대장경. 어떻게 공부를 해왔어요. 부부구나 이렇게 붙어 있고. 이게 부부. 폐하고 대장이 부부예요. 그러거든요. 이 지금 얘기대로 폐경이 흐르는 데고 이 대장경이 흐르는 데인데 이 폐대장을 부부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미 뭐 그런 그 면역이나 이런 쪽에 서로 굉장히 연관이 깊다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현대의학적으로도 보니까 면역이나 신경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면역과 신경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장내 미생물이 이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거고요.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 그리고 또 그 장내 미생물을 분석을 해보니까 유익균이나 유해균의 분포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비만의 몸의 체형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이제 과잉하다 보니까 과학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뚱보균, 날씬균 뭐 이런 얘기 이제 막 나오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뭐 저 유산균을 먹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자 이제 보면
이제 장내 유해균이 왜 비만을 유발하게 되느냐. 네. 유해균이 많으면, 네. 유해균이 30% 이상 높아지면 왜 비만이 유발되냐. 우리가 이제 장내 유해균으로서 대표적인 걸 대장균으로 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대장균이 있으면 이 대장균에서 어떤 대산물이 아세트산이라는 게 분비를 하면서 이게 신경계를 자극하게 되면 또 인슐린이라는 분비를 하게 돼요. 인슐린이 막 과하게 분비되면 혈액 속에 혈당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욕구를 또 느끼게 되는 더 거죠. 먹어야지. 배고픔을 확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이라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호르몬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은 렙틴, 그렐린 아주 대표적인 호르몬이기 때문에요. 네. 이제 식욕 관련되는 이런 그렐린 호르몬이 또 분비가 되면서 식욕을 촉진하게 되고 이제 비만을 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에 있는 그 나편 대장균 이놈이 그거를 인슐린 이걸 뭐 강화시켜갖고 예. 혈당을 떨어뜨려갖고 그렇죠. 기운을 얻고 배고프니까 더 먹게 되고 그렇죠. 이게 반복이 그렇죠. 되는 그게 거예요.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식욕 촉진 호르몬을 어떻게 보면 유발하는 게 바로 장에 있는 대장균 같은 유해균들이 많으면 그런 식욕 촉진 호르몬을 먹어도 그렇죠. 더 이제 강화시켜 분비게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내 세균을 조절해 놔야지 네. 이 자극을 줄일 수가 있고 그러네요. 예, 호르몬 분비를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예. 거기 뭐 이렇게 균들이 몇 개 있다고 여기 머리에서 밥 더 먹으라고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균은 뭐 지금 얘기대로 한두 개의 균이라도 이제 대장균이 대표적인 유해균인데 하나의 그룹이죠. 네. 세균, 그래서 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유해균의 어떤 그런 그 총들이 많아지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저는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네. 이제 이 항생제하고 그렇죠. 장내 미생물하고 굉장히 연관이 항생제.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반 화학 항생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대사대가 나가버리면 그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항생제를 먹으면 장내 세균총이 무너져 버려요. 예, 지금 여기 지금 보다시피. 근데 학장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어깨가 아파서 수술을 했다고 쳐도 일주일은 보통 항생제 더 먹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이걸 무조건 제가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최대한 우리가 안 먹고 그 나름대로 그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염증이 있고 할 때 일시적으로 먹어야죠. 먹어야지만 그게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또 잡히고 몸에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되면 가능하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장내 세균총이 무너지면서 면역계도 무너지고 내 몸에 호르몬 변화도 생기고 많은 변화를 준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가능하면 그런 화학적인 항생제나 이런 그런 진통제나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연구가 이 보면 특히 이제 어릴 때 생후 48개월 어릴 때 이제 뭐 부득이하게 약을 먹었겠지만 48개월이면 4년 5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살이 될 동안에 9번 이상 항생제를 먹은 그룹에서는 비만이 될 확률이 2.4배가 높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바로 장내 세균총이 무너지면서 이제 항생제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러지 않겠지만 과거에 돼지 사육 농장에서 항생제를 많이 먹였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생제를 먹으면 병하지 말라고 먹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항생제를 섞어서 먹이니까 돼지가 체중이 15%가 더 나가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돼지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돼지값이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래서 요즘. 그럼 그 돼지, 그 항생제를 먹은 돼지가 저희들이 입에 들어오면 저희들도 그렇죠. 항생제 영향을 받는 거죠. 당연히 영향을 받죠. 예. 그래서 요즘 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뭐 무항생제 있었어요. 예, 계란도 있고. 예, 무항생제 뭐 돼지고기 뭐 무항생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사실은 인체에 그만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제 돼지 사육할 때 항생제를 먹이면 뭐 어쨌든 병도 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오히려 15% 더 살이 많이 찌고 같은 사료를 먹였을 때 이제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이제 이제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와 비만은 아주 연관이 많다. 예, 그런 만큼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릴 때 부득이하게 또 약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또
뭐 사고로 인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특히 비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장내 세균총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장내 세균, 유익한 장내 세균이 잘 생성이 되도록 식단이나 이런 게 이제 더 관리가 필요하겠죠. 네. 이제 그런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이걸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장내 미생물이 이제 아까 우리 한국인들은 크게 보니까 네. 이제 P형, B형, O형이 세 가지라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P형은 뭐냐? 이제 그 장내 세균 중에 프리보텔라 그룹이 있는데 네. 프리보텔라 어떤 균종의 어떤 그 우세한 이제 그런 그 일종의 그 장내 세균의 그룹이죠. 네. 장내 세균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프리보텔라라는 세균이 많은 네, 그게 이제 우세한 그런 그룹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그룹은 주로 어떤 그룹에서 그게 많이 있는지 식사 자체를 지중해식, 우리 건강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지중해식 식단, 네. 이제 주로 뭐 식이섬유라든지 통곡물의 야채, 생선 이런 걸 이런 걸 많이 먹은 그룹은 장내 세균이 P형이라는 거죠. 프리보텔라 그룹이 많다는 거죠. 예, 예,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건강한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B형 그룹은 이게 수거화된 이제 식단을 많이 한 그룹, 주로 이제 뭐 정제 탄수화물이라든지 육식이라든지 가공식품. 피자, 햄버거. 네, 그렇죠. 이런 걸 많이 먹은 사람은 이제 박테로이드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이런 B형이 우세한 그룹이에요. 네. 네, 이제 그런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O형이라는 네. 또 그룹이 있는데 O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항생제를 많이 먹거나 또 건강이 좋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장내 어떤 생태계가 망가진 이제 무너진 이제 요런 세 가지 이제 그룹이 네. 이제 크게 이제 나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장내 세균총이라는 거는 음식에 따라서 세균 그룹이 세균총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네. 안타까워서. 네. 그 식단이 우리 장내, 뭐 우리가 유산균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만은 유산균 먹는다고 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식단이 장내에서 우리가 비만 관련되고 건강 관련되는 어떤 세균총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제가 이걸 그 슬라이드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P형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나쁜 게 O형인 거죠. 그렇죠. 꼭 그렇진 그렇죠. 않아요. 아예 아니요. B보다 더 O형이 그렇죠. 오히려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거니까. 이제 이러는 거죠. 장내 네. 세균 그룹충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한 경우 있어요. 연구 이제 결과를 보면 이 박테로이드 테스라는 거 이제 아까 B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프리보텔라는 P라고 그랬잖아요. P형. 그래서 이제 그 두 그룹을 가지고 네. 이제 P형 그룹과 B형 그룹을 가지고 이제 똑같은 음식을 줬어요. 네. 똑같은 음식을 줘서 시간이 1주, 2주 지나서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처음 시작은 똑같은 이제 비만도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프리보텔라 그룹은 오히려 지금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비만도가 점점 낮아지는 거. 예. 네. 근데 B형은 그러니까 프리보텔라의 P형은 오히려 비만도가 낮아지는 반면에 네. B형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장내 우리가 음식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지중해식은 네. P형, 일반 서구식은 B형이 B형, 형성이 네. 되고 그리고 또 장내 그 유산균, 장내 세균의 그룹에 따라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비만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내 안에 B형으로 자리를 잡아놓고 있으면 그렇죠. 어느 정도 먹어가지고는 이게 빨리 개선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여기를 먼저 해결해 그렇죠. 놓고 그래서 평상시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평상시 식습관을 잘해서 P형 그룹으로 만약 P형의 형태로 장내 세균총이 형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조금 더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 비만도 비만하지 않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학장님 그런 질문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내 장의 상태가 P형인지 B형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게 이제 장내 세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 그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그런 검사. 네 검사죠. 그런 예. 건 어디 가서 받아요? 그 지금 많은 회사들이 있죠. 회사에. 예, 뭐 사업체들이 지금 많이 있죠. 지금 뭐 아까 유전자 검사하는 회사 해가지고 유전자 검사에서 건강 관련 회사가 많은 거 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장내 세균을 검사해서
그 건강 관리해주는 그런 회사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학장님, 저희들이 건강 검진 이렇게 하고 체변해서 이렇게 변 검사 같은 거 하거나 그거는 이제 미생물 검사하는 건 아니고, 그건 이제 혈변이나 이런 게 있으면 대장에 혹시 뭐 염증이나 궤양이나 어떤 뭐 아니면 뭐 특히 이제 대장암 검사 같은 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혈변이나 체크하는 거고, 요거는 또 다른 장내 미생물 검사가 있는데 뭐 검사해서 참고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식습관을 바꾸는 게 장내 세균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약을 먹으면 살이 빠지고 비만 관리가 된다고 제가 우리 한슬님 지금 제목도 경희 한슬님 그 약도 개발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약에 그러면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한약재 중에 비만 관리에 대표적으로 쓰는 약이 이제 마왕이라는 약인데 이 마왕을 가지고 이제 BMI가 비만도가 25 이상이니까 비만이죠. 이런 여성을 대상으로 이제 2g씩 마왕 추출물을 하루에 2번 정도 한 8주 정도 복용을 해보니까 비만도 해결이 되고 장내 미생물에도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한약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장내 미생물에 오히려 유익균 쪽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이제 하나의 그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약 먹는데 어떻게 살 빠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현대의학적으로는 장내 미생물층에도 변화를 주고 지방을 대사시키는 거지만 제가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내가 늘 얘기하는 우리 몸의 기를 소통을 시켜주는 거다. 제가 이제 늘 얘기할 때 기가 소통이 안 되고 기가 순환이 안 되면 이게 몸이 자꾸 정체가 되면서 지방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중은 많이 나가더라도 기의 소통이 근육량이 많고 기의 소통이 잘 되고 몸이 가벼운 사람은 사실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혈이 생성이 안 되고 이제 그거 하면 몸이 늘 피곤하고 대사력이 떨어지면서 근육량도 부족해지고 이제 그런 사람은 앉아서도 힘든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제 마른 복부 비만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기혈의 균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에너지가 균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아래로 다운이 되고 이 몸속에 저장이 되고 안정이 돼야 될 때 막 기가 위로 뜨는 사람. 상체 비만.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은 상체 비만이죠. 이제 그러니까 저녁에 잠도 안 오고 항상 예민해지고 막 스트레스에 민감해지고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기혈의 균형 조절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비만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생성하고 돌려주고 또 리듬을 맞춰주는 그런 쉽게 말하면 한약의 어떤 그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세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종합예술이다. 그런 얘기도 첫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마황이라는 약재를 썼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약도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뭐 한때는 이게 이제 효과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되다 보니까 막 이런 거를 쉽게 말하면 마왕을 일반 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또 막 해서 유통을 해가지고 뭐 뉴스에다 나오고 하는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이제 약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부분 아실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뭐 TV에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 이게 용어가 비슷해가지고요. 이게 프로바이오틱스가 뭐고 프리바이오틱스가 뭐냐라고 이제 막 그걸 하는데 이제 딱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이게 유익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균을 얘기하는 거고, 박테리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이게 균이 먹고 사는 식량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가 장에 유익한 그런 박테리아를 어떻게 보면 유익균이죠. 이제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프로바이오틱스의 이제 어떤 장을 건강해 주는 작용은 어떤 식으로 이제 그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이걸 먹게 되면 젖산이 생성이 되면서 장내 환경을 산성화시켜요. 산성화시키면은 유해균이 감소가 되고 유익균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유해균들이 장의 산성화에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분포는 점점 줄게 되고, 오히려 유익균들은 오히려 산성화에 강하기 때문에 이제 늘어나는, 그래서 장의 환경을 바꿔주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 그래서 장내 환경을 건강히 만들어주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이제 건강한 장내 환경이라는 건 유해균이 한 70% 이상 되고 유해균은 한 30% 이하 이렇게 줄었을 때 이제 그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이제 문제는 이게 과량으로 섭취하면 이제 특정 어떤 그런 균주에서 막 가스가 발생이 돼 설사 같은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항생제 얘기 나옵니다만 이제 이 항생제를 같이 복용하게 되면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내 세균층을 무너뜨려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생제 먹을 때는 이제 먹을 의미가 없는 거죠. 예. 만약 부득이 항생제를 먹어야 될 때는 예, 프로바이오틱스를 유수상균이나 이걸 먹는 게 큰 의미가 왜냐하면 작용을 못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먹이죠, 먹이. 네, 먹인데 어떤 먹이냐? 이제 장내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하고 활성화시켜주는 일종의 식이섬유 같은 이제 그런 종류인데 이거는 이제 소장에서 흡수되는 게 아니고 대장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유익균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고구마, 우엉, 미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과, 보리, 버섯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 프리바이오틱스 뭐 대신에 이제 이런 걸 먹어도 되겠죠. 이제 식이섬유가 많다. 그렇지만 이것도 과다하게 복용하면 이제 가스가 생성이 되고 복부가 이제 뭐 팽만해지면서 설사 구토감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적절하게 드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와 비만, 이제 비만과 유전자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만은 제가 이제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뭐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유전적인 요인도 작용을 받더라. 이제 그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경우를 예를 들면 이제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영향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성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예, 이란성이니까. 그렇죠. 뭐 딸아들. 뭐 그렇죠. 이란성 상둥이는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일란성 상둥이 같은 경우는 이란성에 비해서는 환경 영향을 적게 받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전자가 같으면 더 일치되면 일치될수록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예, 환경보다는 영향을 이제 그 유전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20%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유전자도 우리 비만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요인이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비만과 관련되는 유전자는 사실은 뭐 왜냐면 우리 몸이라는 거는요 절대 이렇게 분리돼 있지 않아요. 사실은 모든 게 다 연계돼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뭐 우리 인체라는 거는 사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연계돼 있어요. 예.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비만 관련 유전자는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 중에 한 1000여 개 이상 된다 그래요. 예,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가 이 세 가지 FTO 유전자가 MC4R과 BDNF라는 이 세 가지 유전자인데요. 그래서 FTO라는 유전자는 뭐냐면 음식을 먹었을 때 지방을 막 이렇게 저장을 촉진해주는 그런 유전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조금만 먹어도 그냥 지방으로 많이 다른 사람보다는 축적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는 더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MC4R이라는 유전자는 식탐 유전자예요. 이 식탐이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식탐이 많은 사람. 이제 그런 만약 유전자 검사에 MC4R이 있으면 내가 식탐이 좀 많으니까 나는 가능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걸 좀 자기 몸의 유전자 상태를 알면은 도움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BDNF 같은 이 스트레스 우울증 관련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또 우울증을 가지고 이게 하면 이게 이제 우울증이 빠진 사람 대부분 비만하게 되거든요. 예. 우울증도 유전이 영향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다시피 이제 BDNF 이런 유전자가 다 연관이 있죠. 연관이 있는데 뭐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유전자를 만약에 검사했는데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이제 생활 패턴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또 그러면 어머님이나 아버님 중에 스트레스를 유난히 잘 안 받는 성격의 분이 계셨다. 그러면 저도 스트레스를 웬만하면 안 받는 성격이 있어도 그렇죠. 영향을 네, 그렇죠. 예, 밝고 하면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 쟤는 뭐 아빠가 예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밝고 가신 분 같으면은 쟤는 아빠 닮아서 늘 긍정적이고 명랑하고 그렇구나 이런 우리
자녀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FTO 지방 저장 유전자가 있으면 이 유전자는 뭐냐면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그 한국인보다는 이제 서양인들한테 더 이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BMI 30 같으면 굉장히 비만한 거죠.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비만한 사람들 70%가 이 유전자가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인 한 30% 정도, 29% 정도 이제에서 이런 이제 유전자, 이런 유전자가 발견이 되더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FTO 지방 저장 유전자가 있으면 이제 어쨌든 이게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는 그런 작용을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식사를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제 특히 이제 지방도, 왜냐하면 안 그래도 탄수화물 먹어도 지방으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예, 지방을 줄여야 될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식사량을 줄여야 되겠죠. 예,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제 비만이 유발이 되면 어쨌든 뭐 비만 이거는 너무나 뭐 일반적으로 알려진 우리가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뭐 중풍이나 이런 게 올 가능성이 뭐 사망률이나 발병률이 딴 사람보다 한 2배 정도 높다는 거는 네. 뭐 이건 당연한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FTO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지방식이라든지 어떤 탄수화물의 섭취를 좀 나는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걸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음식도 관계 있지만 이제 운동하고 이게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네. 이 FTO 유전자 가진 사람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질환이 발병되는 걸 한번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유전자를 가지지 않고 네. FTO 유전자도 없는 사람이 운동을 많이 하면 이 사람 위험도가 그냥 1이에요, 그냥. 없어요. 예, 없어요. 일단은. 네. 없는데, 이제 1이라고 했을 때 그걸 비교해보면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운동을 많이 한 경우. 네. 그러면 1.38이니까 한 30%, 한 38%. 네.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운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한 30, 40% 정도 발병률이 높은 거예요. 심장 발병. 예, 심장질환의 발병률이. 예. 근데 만약에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운동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33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330%의 그 네. 가능성이 3배 이상. 어마어마하네요. 예, 3배 이상의 발병률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심장질환이.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운동도 중요하다.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운동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으로 자꾸 저장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운동을 통해서 지방을 줄여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심장에 언제 과부하가 걸려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그렇죠. 지방이 쌓이면은 이제 그 심장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일수록 이제 식사도 조절해야 되지만 운동을 예, 지방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통해서 심장에 부담이 안 되도록 지방이 안 쌓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심장 질환이나 뇌 질환을 위험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탐 유전자로 MC4R 유전자라는 이제 식탐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 식욕 그 식욕을 촉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탐 유전자라는 거는 식욕 억제를 통한 에너지 섭취를 조절해주는 유전자인데요. 예, 그 뇌하수체에 이제 MC4R 유전자의 중추가 있고요. 네. 이 중추는 뭐냐 하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렐린이라는 거는 식욕 촉진을 일으키는 거고 렙틴이라는 거는 식욕을 억제하는 거,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요 그렐린과 렙틴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식탐 유전자가요? 예, 예. 식탐 유전자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렐린이라는 식욕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또 렙틴을 분비해서 식욕을 억제시키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전자가 나타나면 이제 식탐도 많아지고 또 이제 간식 섭취라든지 이런 그런 그 비만 위험이 높아지는 건데 이제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MC4R 유전자가 있고 이제 이런 경우는 어쨌든 음식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 열량을 낮은 걸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저당 지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예요. 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감자하고 고구마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감자하고 고구마를 생각해 보면 뭐가 더 혈당 지수가 높을 것 같아요? 감자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정답이 네. 네, 감자가 높아요. 네.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혈당 지수니까 달콤한 거 다니까 고구마가 더 맛있으니까. 네, 더 이제 높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감자와 고구마를 비교했을 때 먹었을 때 이게 분해돼서 포도당으로 우리 몸에 막 혈액 속에 스며드는 게 감자가 훨씬 더 빨라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급하게 높아지면 몸에서 이게 인슐린이라는 게 컨트롤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방으로 저장이 되고 이러니까 네. 이제 감자에 비해서는 고구마가 혈당 지수가 많이 낮죠. 낮지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고구마가 이제 뭐 다이어트 식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도 이제 예, 그건 그거는 이제 감자에 비해서는 그렇죠. 오히려 천천히 분해가 되니까 우리 몸에서 그걸 당을 대사할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 시간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감자보다는 낫다는 거지. 예, 이제 꼭 그런 거는 아니라는 이제 말씀을 드려. 그래서 이제 저혈당 지수에 식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분 같은 걸 많이 섭취하면 이제 아무래도 위에 포만감을 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 MC4R 유전자가 있고 없고가 이거는 이제 어차피 렙틴과 그레닐린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하나의 어떤 그런 유전자니까요. 예, 식탐 유전자니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 식탐이 안 생기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예, 이제 그렇게 하려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3번 분비가 돼요. 아침, 점심, 저녁. 몸에서 자연적으로. 그렇죠. 자연적으로.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끼를 먹으면서 해왔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먹을 때가 됐다, 먹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하루 3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식욕 촉진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원 한 번 더 나와요. 한 번은 언제 더 나오냐 하면 밤 11시에 한 번 나와요. 밤 11시에 자야 돼요. 그거 나오기 전에. 네, 나오기 전에 자야 돼요. 네. 그것도 왜 그러느냐? 오랜 기간 우리 몸에 그 모든 저 생체 리듬이 밤 11시에는 잤어요. 자야 되는 거예요. 네. 예? 네. 예.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어두워지면 잤어요. 해 뜨면 일어나고.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게 밤 10시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호르몬도 10시부터 새벽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몸이 이미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분비가 10시부터 새벽 서너 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그때 애들 재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밤 10시에 안 자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얘가 깨워서 있어도 되는 거니까 열량을 먹어서 일을 해야 돼. 그렇죠. 일을 시키는 거고. 아니요. 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주인님이 주인님이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저녁에 급히 처리해야 되는 예, 무슨 일이 있으시구나. 내가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겠네. 그렐린을 분비하는 거죠. 어머나. 네. 또. 예. 네. 예. 그래서 그때가 이제 야식의 유혹이 4번 이렇게 분비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위에 보면 일일 일식 얘기가 있고요. 네. 간헐적 단식 얘기가 네, 있고요. 간헐적 단식.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보니까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3번 먹는 것보다 똑같은 양을 먹었다고 봤을 때는 3번 먹는 것보다 한 번 먹으면 칼로리가 적으니까 그만큼 빠지죠. 네. 줄어들겠죠. 네, 줄어들고 또 안 먹으면 간헐적으로 한 번씩 안 먹어주면 쌓여있던 지방을 꺼내서 쓰겠죠. 줄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얘기대로 지금 인체에 이미 그렇게 피팅이 돼 있어요. 하루 3번.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먹었다가 안 먹었다 이러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네.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강조하는 게 우리가 아무리 뭐 다이어트도 좋고 하지만 하루 필요한 칼로리는 뭐 1800이든 2200이든 우리가 넣어줘야 돼요. 그 칼로리는 섭취를 해줘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비만 관리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이 지방이 빠져나가고 그 사람의 몸에 맞게 위 사이즈를 줄이는 거다. 그리고 모든 인체 세포나 기관들이 그 위 용량도 줄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피팅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이제 어쨌든 비만한 사람 따라서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오고 다 이러는데 이 사람 하루 필요한 칼로리를 하루에 한 번 먹었을 때 하고 하루에 3번 나눠 먹었을 때 위 사이즈가 얻은 게
적게 써요. 3번이요. 그렇죠. 네. 예. 적은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정신줄을 뭐 해고 진짜 세워놓고 딱 요것만 먹고 이제 그렇게 하면 뭐 유지는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인체의 그 리듬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생체 리듬을 따라주는 게 가장 건강을 유지하기가 좋고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루 3번을 저는 그 한약을 먹거나 할 때는 그 약 속에 지방을 태워주는 그런 또 필요한 그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때는 제가 안 먹을 수 있으면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억질로는 그러지 마라. 예, 그냥 생각이 없고 몸도 가볍고 피곤하지도 않으면 먹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다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몸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3개월 이후에 몸이 만들어지고 실기를 시작을 할 때는 그 몸을 유지를 할 때는 반드시 하루 3끼를 먹어라. 정 못 먹으면 아침에 간단하게라도. 그게 내 생활로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하루에 3끼 먹는 걸 기본적으로. 그렇죠. 몸이 이거에. 네, 예. 그렇게 이제 몸이 원하는 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 몸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3끼를 먹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밤 10시, 11시 이전에 자는 거. 예.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안 되면 제가 말씀을 아까도 얼핏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요요라는 게 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몸이 안 바뀌었고 그렇죠. 그 리듬이 안 잡혔는데 그거는 요요라기보다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몸이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식탐 유전자 MC4R 얘기하면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일정 하루 3번 식사를 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여기서 우리가 식사를 하되 천천히 하라 그러잖아요. 그 왜 천천히 하라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면 렙틴이 이제 포만감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만 먹어라. 이렇게 그렇죠. 말하는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천천히 먹으면 이 렙틴은 식사를 하고 15분 이후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렙틴이 나오도록 어쨌든 천천히 우리가 먹어줘야지만 이게 그게 되는데 우리 싹딱 먹어버리잖아요. 5분이면 그냥 끝나요. 네, 밥 한 그릇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그렇죠. 예? 이게 그래서 이제 뭐 그게 포만감이 없고 하니까 이제 자꾸 또 식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요걸 제가 좀 강조드리고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우울 유전자, 이 BDNF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레스나 우울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비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밥맛이 없어요, 초기에는. 단기적인 스트레스는요, 별로 식욕이 없어요. 예, 왜냐면 긴장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긴장하고 항진되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오히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몸속에 있는 이 지방이 태워질 수도 있고 이러면서 사실 밥맛이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만성으로 가면 만성으로 되다 보면 이제 만성으로 가면 우리 이제 뇌하수처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데서 이제 부신을 자극하고 또 코티존이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스테로이드거든요. 코티존 호르몬을 분비를 하면서 막 그 식욕을 촉진시키거든요. 자극을 주면서. 예, 그래서 이제 열받으면 먹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좀 장기적인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BDNF라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있더라, 비만 관련 이런 유전자가 있더라고 하면 이제 과로하거나 감정 소모 같은 걸 하지 않도록 좀 주의도 하고요. 잠도 좀 충분히 자도록 하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나 이런 예민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커피, 녹차, 카페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언제 한번 이걸 좀 내가 기사를 한번 쓰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대한민국은 커피 공화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커피가 우리나라 이상한 문화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뭐 사실은 같이 점심 한 끼 먹고 커피 한 잔 안 하면 좀 뭔가 허전한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게 커피, 카페인, 이 녹차나 이런 카페인이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은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사실은 많거든요. 사람들이 워낙 이제 이게 오래 오래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뇌세포나 뇌 기능에는 상당히 예민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침 10시 이전에는 보약이고 한두 잔. 예. 아침 10시 이전에는 보약인데 10시를 넘기면 독약이다. 제가 이제 그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 왜 그러느냐. 이 카페인이 몸에 들어가면 이제 반감기라고 이제 절반으로 카페인이 줄어드는 게 6시간이에요, 보통. 사람에 따라서는 틀리는데 반감기가 6시간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12시간이 몸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밤 10시 전에는 자야 되는데 호르몬이 분비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10시 전에는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침 10시 이전에 먹는 거하고 아침 10시 이후로 먹는 거하고는 이게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해주면 아 저는 커피 먹어도 잘 자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생활이 피곤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면하고 우리가 수면에 자기는 잠이 그렇죠. 수면에는 들어가는데 깊은 수면에 들어가야지만 호르몬의 반응이 일어나고 몸에 생체 리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깊은 수면이 중요하거든요. 예. 네. 예, 깊은 수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걸 저는 꼭 지켜라. 한번 지켜봐라. 한 3개월만 해봐라. 예,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늦게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깊은 잠을 못 자요. 낮에 피곤해요. 자기는 자는데 이렇게 설잠을 잔다는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천잠을 자는 거죠. 얕은 잠을 자는 거죠. 예, 깊은 잠을 못 자고 얕은 잠을 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낮에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낮에 피곤하니까 커피를 마셔야 돼요. 아, 또 먹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지금 나름대로 끌고 가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이걸 이것만 잘 생활 리듬만 이 커피만 잘 해서 해줘도 나중에 선생님 너무 편해요. 네. 뭐 너무 요즘 저 피로도 줄어들고 오히려 좋아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나 요가나 이런 걸 뭐 마사지도 릴렉스 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제 이런 것도 좀 하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내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스트레스나 이런 우울증에 예민하니까 내가 조금 더 즐겁고 생활하도록 하고 또 어쨌든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이런 생활을 내가 조금 더 찾아서 해야 되겠다라는 걸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겠죠. 자, 그러면 질문이 몇 개 들어왔어요. 네. 예, 질문이 시간이 벌써.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우님 들어오셨네요. 어디서 들은 건데 뚱보균이라는 비만균이 되는데 진짜로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유해균이죠. 유해균이 많은 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뚱보균이라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균을 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고 하면 유해균이 결국 비만을 그렇죠. 뚱보균이 되는 거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이 일반인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 말 잘 만들어요. 보면 뭐 뚱보균의 대표균이 뭔데 이게 많으면 비만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을 막 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게 기본적인 생각 그러니까 지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도 저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전에 우선 식습관을 개선을 하면 몸에 우리 장내의 세균총이 변화가 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그다음에 김명희님 들어오셨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좋다고 해서 매일 이렇게 포로 된 먹는데 섭취하려고 했는데 먹을 때마다 배가 아픕니다. 예, 그러면 이건 지금 이제 어쨌든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예민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우선 배가 아프고 뭐 불편하면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대신에 그 프리바이오틱스 장에 좋은 음식, 장내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위주로 이제 아까 그 P형 같은 지중해식 브리보텔라 균층을 우리가 P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중해 식단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식단이나 이제 이런 걸 좀 먹을 때마다 유산균 때문에 배가 아픈 경우는 요거는 잠깐 끊으면서 그렇죠. 그 프리바이오틱스 관련되는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를 하면서 그렇죠. 살살 저것도 이제 유산균 그렇죠. 뭐 이제 일단은 유산균을 먹는 것보다는 유산균에 도움이 되는 먹이 그렇죠.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음식으로 또 식사로서 조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혜주님 들어오셨어요. 저희 남편이 비만이라서 하루에 2끼만 먹게 하면서 다이어트 시키려고 했는데 비만인데도 이제 3끼 조금씩 먹게 조금씩이라도 하루 3끼를 드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에너지 사용 효율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렐린이라는 식욕 촉진 호르몬 분비도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하는 게 굉장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남편분이 비만의 유형이 전신적인 비만인지 아니면 하체가 자꾸 가늘어지는 그런 상체 비만인지 아니면 팔다리가 배만 나온 그런 복부 비만인지에 따라서 또 우리가 지금 그 전에
손쉽게 비만 잡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을 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네, 거기에 대한 운동법이나 음식이나 이런 게 다 이제 네. 저희들이 방송을 한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호르몬과 비만으로 넘어가 볼까 봐요. 네, 예. 이제 이 호르몬이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노화가 되면 호르몬 변화가 생기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남성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이제 갱년기가 되면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되면 이제 호르몬 변화가 급격하게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성 스트레스 받으면 막 코티졸 호르몬 균형이 막 깨지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수면 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잠을 통해야지만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우리 몸에 유익한 호르몬이 나오고 그걸 하는데 수면 영양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또 호르몬이 생성되는 그런 영양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면 호르몬이 불균형이 생기고 또 호르몬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대사력이 떨어져요. 예, 우리 몸의 대사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내장 지방이 쌓이고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또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아까 얘기했던 근육량도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대사력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호르몬은 크게 이제 우리가 성장 호르몬, 또 식욕 조절 호르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렙틴, 그렐린, 그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 예, 그다음에 이제 생체를 리듬을 잡아주는 호르몬 이렇게 크게 이제 우리가 한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성장 호르몬은 이제 수면하고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뭐 계속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네. 우리 공무원 연금공단하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자꾸 그 단순한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그냥 잘 자라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미 다 검증이 되고 또 우리 한의학적으로도 생체 리듬이라는 거, 또 음양의 밸런스라는 거, 이건 리듬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예, 사실은 리듬이 낮은 낮같이 즐겁고 활동적이고 밤은 모든 자연의 에너지가 안정이 되고 침장하듯이 네. 예, 정적으로 들어가야지만 이게 하루에 리듬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저녁에 깊이 자야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상쾌하고 솟아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에너지가. 네. 그리고 낮에 많이 활동하고 에너지를 활동적으로 움직여야지만이 또 저녁에 잘 안정이 자고. 되거든요. 그게 이게 리듬이거든요. 예. 그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예, 이제 그걸 유지했을 때 이제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는데 네. 이 성장 호르몬은 세포 재생이라든지 회복 또 근육을 만들고 또 체지방을 왜냐하면 근육에서 체지방을 분해하니까요. 대사하니까 이제 이런 작용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분비되는 게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다. 이제 옆에 그래프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그 시간이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오후 6시 전에도 한번 이게 피크를 치는 거죠. 이건 제가 볼 때 에너지가 바뀌는,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예, 우리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낮에 불의 에너지가 이제 오후 3시 되면 피크를 이루는 거죠.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서 그렇죠. 그 불의 에너지가 이제 네. 피크를 이루다가 네. 오후 5시 되면 이제 물의 에너지가 솟아나야 되잖아요. 예, 네. 예. 5시부터.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가 솟아나면서 이제 점점 물의 에너지가 이제 커져서. 커지고 이제 새벽 10시, 밤 10시부터 새벽 5시에 피크를 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물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다시 이제 아침에 불의 에너지가 또 솟아오르는 이게 리듬이거든요. 네. 예. 이게 이제 음량의 밸런스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하루를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면 또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운동도 이제 가벼운 운동 같은 걸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린애들 비만이 아니라 어린애들 키 크는 거, 네. 성장에 대해서 제인데 뭐 제가 또 이제 강의를 그 얘기도 하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시간이 조금 갑니다만 어쨌든 얘기를 나왔으니까 네. 성장의 영양도 중요합니다. 영양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생활이나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성장을 하려면 뼈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육도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원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 원료는 제가 우유를 많이 먹으라 그래요. 우유, 칼슘, 우유나 소고기 같은 네. 그런 걸 많이 먹어요. 서양인들이 우유나 소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게 수백 년 그게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체격이 크잖아요. 서구식이. 그래서 소고기나 우유 같은 걸 많이 먹고 일단 원료를 그래서 우유를 거의 물 마시듯이 뭐 하루에 한 2리터 정도까지도 물 대신에 우유를 먹어라. 우유를 많이 먹여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단은 원료가 들어가야지만이 뭔가 그렇죠.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료를 공급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예,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나오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지금
10시부터 3시까지 일찍 재워야 되는 거예요. 예, 재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우기 전에 운동하면 또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재우기 전에 저녁에 제가 이제 여건이 되면 집 앞에 나와서 한 10분, 15분 줄넘기 같은 걸 하라고. 줄넘기는 운동을 통해 성장 호르몬도 나오지만 성장판을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네. 성장판 자극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유나 소고기 같은 그런 원료를 많이 공급해주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성장판도 줄넘기나 이런 걸 통해 성장판도 자극을 주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10시에 자는 거죠. 재우고. 예. 네. 그거부터 해라. 한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하면 또 이제 만약 영양 섭취가 안 되면 뭐 어떤 그 몸에 네. 그 섭취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또 애가 너무 예민하면 리듬이 깨져 있으니까 그것도 바로 잡아주고 또 애가 너무 그 기 자체가 순환이 안 되고 디프레스 되어 있으면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게 성장을 도와주는 이제 몸을 만들어주는 방법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얘기가 조금 성장판 줄넘기 좋아요. 네, 우리 네. 손녀를 네,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이 이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오히려 억제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혈당 지수가 높은 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 속에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 분비가 되잖아요. 그럼 성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고 또 지금 그 아몬드나 견과류 같은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 이런 건 오히려 성장 호르몬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걸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지금 성장 호르몬이라 그러니까 어린애들만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노화가 돼도 어른도. 나이가 들어도 다 성장 호르몬이 그러니까 나옵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근육량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식욕 조절 호르몬은 아까 유전자에서 또 우리가 네. MC4R 얘기하면서 그렐린하고 얘기됐던 렙틴. 건데 네. 다시 그렐린, 렙틴 얘기 한번 이제 다시 짚어보면 몇 끼니마다 나온다. 몇 끼니마다 하루 3끼마다 나오기 때문에 이 그렐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분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3끼를 먹어야 된다. 그리고 천천히 먹어야지만이 15분 후에 식사 렙틴이가. 15분에 렙틴이 나오니까 천천히 먹어라. 이 얘기를 해주려고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유전자에서도 스트레스. 그러니까 사실은 유전자, 호르몬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호르몬에 있어서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 같은 게 분비되면서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우리가 예민해지면 지방이 태워져요. 몸에. 그리고 에너지 대사를 자극해서 오히려 식욕이 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운동하고 나면 식욕이 억제되는 거 아세요? 왜 그런지? 그것도 운동을 하면 지방이 대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식욕이 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이제 유사한 거죠.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의 변화로서 지방 대사가 되면서 이제 식욕이 억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코티졸이 분비가 되고 오히려 이 코티졸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은 정상이 아니구나. 내 몸이 지금 비정상 상황이라고 느끼면서 에너지를 막 저장하려고. 그렇죠. 예, 이제 그러면서 막 식욕이 증가되고 이제 복부 지방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걸 이제 조절하는 방법은 아까 뭐 유전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명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또 뭐 마사지 같은 걸 릴렉스하고 이런 것도 좋고 이제 산책이나 이런 것도 이제 좋은 거죠. 필요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생체 리듬 호르몬 이거 아까 얘기했던 사실은 뭐 이게 성장 호르몬 얘기할 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밤과 낮에 리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교감신경 활성화돼서 이제 대사가 항진되고 왕성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물론 이제 낮에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 합성되면서 지방 대사가 잘 되는 거 이렇게 이제 햇볕을 보고 그래서 내가 낮에는 우리가 가능하면 사무실에서도 잠시 나가서 산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햇볕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얘기대로 비타민도 합성이 돼 비타민 D도 합성이 되지만 지방 대사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밤에는 가능하면 안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게 이제 신진대사가 감소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안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낮에는 이제 햇볕 받으면서 활동하고 밤에는 안정해라.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데 그렇죠. 사실은 이 우리 몸에서 그 단순함 속에서 우리 몸에는 수많은 호르몬과 모든 것들이 뭐 신경계와 모든 게 작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냥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무시하고 막 뭐 하면 호르몬 먹어야 되고 그러죠. 부족하면 유산 예를 들어 가지고 장내 그러면 또 뭐 유산균 먹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자꾸 먹으면 해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라 도움은 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몸을 만든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이제 장내 미생물부터 해서 유전자, 호르몬 여기까지 좀 바쁘게 어떻게 시간이 넉넉할 것 같았는데 또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버가 됐네요.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좀. 그래요? 박병근님 질문 주셨어요. 잠을 깊이 자야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은가요? 네, 일단은요. 아침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찍 아침 아까 얘기했잖아요. 호르몬이 분비가 우리가 가장 수면의 골든타임이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5시 이후로 뭐 6시든 일정하게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우선은 시작을. 일정하게 일어나서 햇볕을 보면서 내 몸의 하루 시작을 알리는 게 중요해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어쨌든 밖에 나가서 요즘 겨울이라서 해가 좀 늦게 뜹니다만은 해가 떴을 때 햇볕을 보면 시각을 통해서 뇌 세포에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인님 이제 하루 시작입니다라는 일정한 사인을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말에 시간이 있다고 해서 늦게 자고 이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항상 일어나는 거는 항상 일정하게 일어나는 게 좋다. 그리고 부득이 내가 저녁에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뭐 일 처리하고 보니까 늦게 잤다고 하더라도 아침에는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건강에는 가장 좋고 그 피로는 한 15분에서 30분 이내로 잠시 낮잠을 자는 게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낮잠은 30분 이상 자면 또 몸이 낮을 밤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30분 이상은 자지 말고 30분 이내로 잠시 눈을 붙이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 이제 못 자면 우리가 대부분 수면제부터 먼저 찾을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수면제는 최악의 경우에 마지막에 찾는 거고요. 제가 이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뭐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그 생활, 수면의 어떤 그 뭐랄까 수면의 뭐 규칙이랄까요? 네. 수면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첫째 제가 얘기하는 게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뭐 우리 카페인이 들어가는 건 아침 10시 이후로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오히려 10시 이전에 먹으면 수면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10시 이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몸을 깨워가지고. 그렇죠. 몸을 워밍업을 높이 시킬수록 저녁에 되면 다운이, 산이 높아야 계곡이 깊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아침 10시 이전에는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절대 10시를 넘기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생활하는 공간하고 잠자는 공간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잠을 대부분 저렇게 못 자는 분들이 거실에서 TV 보면서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잠은 무조건 잠자는 공간에 들어가면 거기서 잠만 자야지 거기서 책을 본다거나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절대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잠은 내가 비록 원룸을 쓰더라도 제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학생들 그렇죠. 원룸을 쓰더라도 침대에 들어가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침대에 들어가면 그냥 잠만 자야 돼요. 거기서는. 예. 그 침대는 누우면은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이라는 걸 잠만 자는 공간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자는데 저녁에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오면 제가 이제 방법이 발끝치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발끝치기 하는 이제 그걸 하고 또 아니면 뭐 우리가 등척성 운동 같은 거 해도 다리에 어쨌든 의식을 발끝에다가 두게 되면 우리 몸 에너지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발끝을 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그렇죠. 이제 해서 하는 그런 운동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낮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하체 쪽으로 에너지가 많이 몰려 있어야지 이게 잠이 잘 오거든요. 우리가 뭐 젊은 우리 친구들 이게 못 만든다고 가슴 이렇게 뭐 바벨 들고 막 이렇게 너무 많이 상체가 비대인 사람들은 저녁에 잠을 깊이 못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운이 떠 있다고 교수님 그렇죠. 기가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뭐 사실은 방 온도가 너무 덥지는 않는지 춥지는 않는지 이불이 너무 두껍지는 않는지 얇지는 않는지 또 내 침상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책이나 잡다하게 이렇게 널려져 있지는 않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수면에 대한 어떤 기본 수면 위생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 수면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한번 뭐 가까운 한의원을 찾든지 아니면 저를 찾아오시든지 이제 하면 그 원인을 찾아서 이제 치료 이제 우리 이제 한약으로서 인체 그 생체 리듬을 조절해주고 이런 약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늘 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잘 달려왔는데 네. 학장님 질문이 있어요. 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네. 오전 10시경에 공무원 연금공단하고 학장님하고 같이 하시는 무슨 프로젝트가 있다고. 아, 그래요. 아, 내가 참 오늘 시간이 지나가지고 네, 이제 아까 이제 건강관리위에서 우리가 뭐 유전자 검사도 하고 유전자. 미생물 검사도 하고 장내 미생물 검사도 네, 하고 네, 하는 게 네.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저희들은 우리 경희대 이제 제가 뭐 어쨌든 30년 이상 임상을 하면서 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기혈이라는 거, 인체 에너지 얘기하잖아요. 생체 에너지. 에너지가 내가 잘 만들어지는지, 네. 에너지가 잘 돌고 있는지,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 빅데이터 이런 앱을 통해서 네. 저희들이 아직 일반 대중에게 오픈하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공무원 연금공단에 건강 상담을 받는 분들한테만 저희들이 오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매주 매월 마지막 목요일 날 이제 아침 10시에 이제 그 앱을 통해서 이제 카이닥, 앱 이름도 카이닥입니다. 네. 카이닥이 뭐냐면 코리안 AI 닥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 AI 네, 많이 AI 닥터. 많이 하잖아요. 인공지능 닥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내 불편한 거, 내 몸의 상태를 쭉 입력을 하면 당신의 생체 에너지는 생체 기혈이 생성이 잘 안 되든지 아니면 순환이 점수화가 나와요. 이제 정상적인 경우 만점이 100점인데 당신은 예를 들어 가지고 70점이다. 당신은 기혈이 생성되는 거는 100점인데 기혈이 순환은 60점이다. 이렇게 이제 점수가 나오면 그 60점이기 때문에 어떤 생활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라는 이제 그런 그 솔루션이 답이 이제 가요. 네. 이제 그걸 갈 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제인데 다 와요. 아, 예. 네. 그러면 이제 비록 메타버스 공간이지만 가상 공간이지만 거기서 만나가지고 제가 그걸 딱 보면 그분을 그냥 거기다 얼굴 그렇죠. 스캔이 이제 쫙 되는 거죠. 네. 아, 이 사람의 기혈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구나. 그러면 아, 내가 허리가 아프다. 내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기혈의 에너지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머리에 통증이 있고 바로 처방도 나가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 상담이. 우리가 그 솔루션을 통해서도 그 앱을 통해서도 갑니다만은 제가 이제 더 정확하게 이제 그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건강에 한번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나누는 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지금 학장님 모시고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것에 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공무원 연금공단 서울 지부로 연락을 하셔서 그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실시한다는 그 건강 그 교실에 좀 들어가고 싶다고 질문을 주시면 이제 서울 지부에서 이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 것 같고 지금 오늘 비만 다루시면서 지금 저희들이 오늘 장내 미생물이랑 유전자 해주셨는데 다음 달에는 그러면 또 이거와 관련된 다음 달에는 이제 어쨌든 우리 그 질환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사실은 비만이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비만하고 연관이 있는 게 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지방간 이런 거거든요. 지방간. 이제 대사성 질환이라는 거죠. 대사성 질환은 비만하고 너무나 연관이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걸 이제 안 하고 넘어왔었는데 일단은 한 번은 내가 짚어줘야 되겠다. 예, 그 부분도 이제 그래서 다음에는 지금 이제 계획은 제가 대사성 질환하고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다음에 이제 지방간까지 해서 이제 우리 혹시 비만하고 그 챕터가 바뀌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계획으로는 한번 또 이제 저희들이 다음 달에 돌아올 때는 대사성 질환과 비만과 이런 관련된 거를 또 학장님께서 준비해서 저희들과 또 멋진 시간을 건강 교실을 운영할까 합니다. 지금 또 코로나도 아직도 잠잠해지지 않고 겨울이 돼가면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회장님도 건강하게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공무원 연기